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있는데 어딘가 불안한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쁘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행복을 두려워하는 걸까? 나는 왜 좋은 것들이 다가오면 오히려 밀어내는 걸까? 혹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행복을 거부하는 또 다른 내 대해서요. 그리고 그 존재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스위스의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인간 내면의 비밀, 그 중에서도 그림자라고 불리는 우리 무의식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우리가 행복 앞에서 주저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마라. 다 잃을 수 있다. 웃으면 울 일이 생긴다.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온다. 어른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우리에게 이 말들은 다르게 각인되었습니다. 행복은 위험한 것이다. 기쁨 뒤에는 반드시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이런 믿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경계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어딘가 불안해하게 됩니다. 사랑받아도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공해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행복이 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나중에 그만큼 불행해질 거라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의 그림자가 만들어낸 함정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요. 물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억압하고 감춰온 부분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그림자는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감정들, 분노나 질투, 두려움 같은 것들도 있지만 놀랍게도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한 재능, 가능성, 그리고 행복까지도 그림자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것들까지 그림자 속에 숨겨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라면서 겪은 경험들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를 배웁니다. 내가 기뻐했을 때 부모님이 불편해 하셨다면, 내가 자신감을 보였을 때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다면, 내가 성공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시기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기쁨을 드러내면 안 된다. 자신감을 보이면 안 된다. 성공하면 위험하다. 이렇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겸손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은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 겸손이 지나쳐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행복해야 할 자격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칭찬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는 것. 좋은 일이 생겨도 조용히 숨기는 것.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우리 무의식은 행복은 숨겨야 하는 것이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윤군 이런 현상을 콤플렉스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했습니다. 콤플렉스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적으로 충전된 생각이나 기억의 덩어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갈등, 억압된 감정들이 뭉쳐서 하나의 콤플렉스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콤플렉스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그 전에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행복했던 시간 다음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겼구나. 행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구나. 이런 경험이 콤플렉스로 자리 잡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순간마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곧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죠. 본인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콤플렉스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의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하면 버림받는다. 눈에 띄면 공격받는다.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승진할 기회가 와도 피하게 됩니다. 인정받을 상황이 와도 숨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어요. 눈에 띄면 위험하다는 것을. 이런 콤플렉스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하나의 패턴을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신경증적 패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유형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그림자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그림자를, 이 콤플렉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통합해야 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하거나 억누르려고 하거나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고 마주하고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통합입니다. 왜 통합이 필요할까요? 융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압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진다고요. 마치 눌린 스프링처럼 억누를수록 더 큰 힘으로 튀어오른다고요. 우리가 분노를 억압하면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슬픔을 억압하면 우울증이 됩니다. 두려움을 억압하면 공황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을 억압하면 우리는 행복할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림자 통합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 안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림자를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화를 내지 않아요. 나는 질투 같은 거 안 해요. 나는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림자는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숨어들어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조종합니다. 윤근 그림자를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로 투사라는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투사란 내 안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화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억압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신감이 싫다면 어쩌면 나는 내 자신감을 억압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행복이 불편하다면 나는 내 행복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그 반응 속에 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자기 성찰에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에요. 그들에게 반응하는 나를 통해 나는 내 안에 숨겨진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의 두 번째 단계는 수용입니다. 그림자를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림자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인정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용은 그 감정대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질투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수용은 단지 이런 감정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안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융은 단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그것이 모든 성장의 시작이라고요. 그림자 통합의 세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안의 그림자와 대화를 한다는 거지? 하지만 융은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했고 이것을 적극적 상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적극적 상상은 내면의 이미지나 감정에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행복해지려고 할 때마다 불안해진다면 그 불안에 집중해 보세요. 눈을 감고 그 불안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어린 시절의 자신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특정한 목소리나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 존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나를 불안하게 하니?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니?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면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무엇이 나를 막고 있는지, 내 안의 어린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림자가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림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림자는 과거의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만들어진 방어기제예요. 문제는 그 방어기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지금도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와 이해입니다. 그 부분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나를 지켜주려고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이제 나는 어른이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 이제 너도 쉬어도 돼. 이런 대화가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융은 꿈의 분석도 그림자를 발견하고 통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꿈속에 등장하는 이상한 인물들, 무서운 존재들, 반복되는 상황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을 상징합니다. 특히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위협적인 인물은 종종 우리의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꿈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세요. 하지만 꿈을 기억하는 것도 훈련이 됩니다. 잠자리 옆에 노트를 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것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조각만 기억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주제, 반복되는 감정, 반복되는 상황. 이것들이 모두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행복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 무의식은 행복을 거부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설령 그것이 고통이라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불행했던 사람에게 불행은 익숙한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낯선 영역이에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의식은 익숙한 불행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내러티브요. 만약 그 이야기가 나는 불운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힘든 삶을 산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면 어떨까요? 행복이 오면 이 이야기가 위협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 자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행복을 밀어내고 익숙한 이야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체성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행복해지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든데 나만 행복해도 될까? 부모님은 평생 고생하셨는데 나만 편하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들이요. 특히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시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면 자신만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더 커집니다. 마치 행복해지면 그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거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행복해지면 잃을 것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건강해지면 그 건강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갖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잃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면 증후군입니다. 이건 특히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나? 언젠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게 되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이요. 자신의 성취가 운이나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느끼고 언젠가 들통날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들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치감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윤은 이런 상태를 자기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서 멀어진 상태요. 그리고 융은 치유의 목표를 자기 실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실현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실현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 강점과 약점,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통합해서 온전한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기 가치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행복부터 연습하는 것입니다. 큰 행복은 두렵습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오랫동안 행복을 거부해 왔다면 갑자기 큰 행복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을 때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누군가가 친절하게 대해줄 때 그 친절을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요. 불안 없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면의 비판자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네가 뭔데 행복해해. 곧 망할 거야. 이런 목소리요. 이 목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들었던 말들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비난이나 비판이 내면화된 거예요. 이 목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아, 또 내면의 비판자가 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목소리에 대답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나는 이 순간을 즐겨도 돼. 세 번째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몸에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긴장되거나 배가 불편하거나요. 이럴 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에 집중해 보세요. 이 긴장감이 어디 있지? 이 답답함은 어떤 느낌이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부분에 숨을 보내세요.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 긴장을 풀어보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립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내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나, 상처받았던 나, 두려웠던 내게 편지를 써보세요.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무서웠지. 그때 혼자서 감당해야 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렇게 잘 버텨줘서 이제는 내가 널 돌볼게. 이런 편지요.
이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치유입니다. 5번째는 현재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행복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나빠질 거야. 이 순간은 금방 끝날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무세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좋으면 지금 좋은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벽하게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에는 항상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기다리면 영원히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불완전한 행복도 행복입니다. 작은 행복도 행복입니다. 잠깐의 행복도 행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세요. 7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커피가 맛있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누군가가 웃어줬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 습관은 뇌를 훈련시킵니다. 좋은 것에 주목하는 훈련이요. 우리 뇌는 원래 위험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감사일기는 이것을 바꿔줍니다. 좋은 것을 찾는 습관, 좋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8번째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행복해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됐다, 기뻐해도 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에게도 친구에게 하듯이 대해주세요. 잘했어, 기뻐해도 돼,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요. 9번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의 트라우마가 너무 깊거나 혼자서 다루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융도 자신의 어려운 시기에 다른 분석가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융기 말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화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개성화 과정에서 그림자 통합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겨온 부분을 외면한 채로는 온전한 자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도, 어두운 부분도, 강한 부분도, 약한 부분도, 그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기 원형, 이런 것들을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큰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해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무의식을 넘어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입니다. 집단 무의식에는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 종교, 예술, 꿈 등에서 나타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행복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집단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행복은 종종 위험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너무 잘 나가면 신의 질투를 받는다는 그리스 신화처럼요. 너무 오만하면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처럼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집단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의 오래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둠을 통과해 빛을 찾는 영웅의 여정, 시련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이야기, 죽음과 재생의 신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림자를 마주하면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융은 상징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상징은 무의식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가 끌리는 이미지,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상징의 주의를 기울이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항상 물에 관한 꿈을 꿉니다. 물은 무의식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맑은 물인지, 탁한 물인지, 잔잔한 물인지, 격렬한 물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길을 잃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쫓기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도망치고 있는 그림자,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행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콤플렉스, 익숙함에 대한 집착, 정체성의 문제, 죄책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가면 증후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자기 가치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는 깊은 믿음이요. 하지만 이 믿음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처를 받았든, 당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당신은 이미 그 자격이 있습니다. 융은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자신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자기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것들을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패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복 하나를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죄책감 없이요. 두려움 없이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 부분에게 관심을 주세요. 그 부분과 대화하세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됩니다. 통합된 그림자는 창의성, 직관력, 생명력의 원천이 됩니다. 융은 만년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자기 안에 그림자를 알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더 인간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입니다. 삶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행복과 고통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과 빛을 모두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자기입니다. 당신은 빛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림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그림자를 들여다보세요. 그 그림자와 대화하세요. 그 그림자를 안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도 됩니다. 진심으로요. 당신이 행복해진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기뻐한다고 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뒤에 불행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기쁨은 당신의 몫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으세요.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을 즐기세요. 죄책감 없이요. 두려움 없이요. 변명 없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행복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융의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지금부터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 길의 끝에는 더 온전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자유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를 응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